네. 자, 우선 옆에 141쪽을 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운동량이다 라고 하는 건 P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양으로서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운동량을 표현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다.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그랬어요. 요 둘의 단위는 서로 어떻다?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어, A하고 B를 이렇게 붙여놨어. 지금 용수철로 붙여놨다가 딱 떼면은 양쪽으로 지금 둘 다 얘들은 서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서로 동일해요. 음, 무슨 말이냐면 A가 받은 충격량을 IA라고 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을 IB라고 하면 방향은 반대지만 서로 방향은 반대지만 이 두 충격량은 같은 거야. 그리고 충격량을 땅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얘들이 뭐가 변하겠어? 바로 운동량이 변하겠지. 그래서 요 충격량이 뭘로 전달이 되냐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충격량을 받은 만큼이 운동량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 거야? 서로 같은 거지. 이해되겠죠? 받은 충격량이 동일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얘들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얘들의 운동량은 0이었는데 지금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A는 1kg이라고 했고요. A는 1kg이고 그 다음에 B는 2kg이래. 질량이. 그런데 여기 얘들이 서로 밀려난 다음에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뭐지? 바로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속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잖아. 따라서 A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얼마예요? 0.1이잖아. A는 속력이 0.1m per sec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0.1m per sec로 왼쪽으로 밀리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그게 절반이잖아. 그지? 얘는 0.05m per sec가 되거든. 기울기가. 그럼 B는 오른쪽 방향으로 0.05m per sec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서로 밀려가지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력. B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력. 그 값이 어때요, 지금? 같잖아. 얼마예요, 지금? 0.1이잖아요. 얘도 얼마야? 0.2잖아. 이게 바로 뭐야? 얘가 받은 충격량이자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맞지? 음.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 접근을 좀 잘해야 되는 건데 충격량과 관련된 예다. 우리가 충격량, I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 물체가 받은 전체의 충격량. 자,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니? 운동량이 변한 만큼 얘는 충격을 받은 건데 이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였다?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이었잖아요. 이때 요 F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평균 힘이라고 하면서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얘예요. 똑같은 거야. 이 힘을 충격력 또는 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T가 뭐예요? 그 힘을 지속해서 받은 지속 시간이 되는 거거든. 어.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충격량을
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럼 나의 질량과 나의 속력이 변하나요? 지금 나의 질량과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어. 벽에 부딪히면 나는 지금 내 운동량이 MV로 가다가 0이 된 거니까 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변화량은 얼마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MV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뭐예요? 충격량이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충격량 자체는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요 힘이죠, 힘. F. 요 F에 관련돼서 식을 바꿔보면 내가 받는 충격력은 시간분의 충격량이기 때문에 요 충격량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바꿀 수가 없지만 지속 시간을 내가 늘려주게 되면은 내가 받는 힘은 줄어들게 된다. 충격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번지 점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번지 점프에 늘어나서 나를 잡아가는 요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 시간이 길어지면은 충격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배에 붙어 있는 요 쿠션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그냥 나무에 딱 부딪히면은 지속 시간이 짧겠지만 요 쿠션에 의해서 요 지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배가 받는 충격력은 이거잖아. 지속 시간을 늘려주면서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효과. 이런 지금 둘은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빨대를 부는 거는 요 빨대를 부는 동안에 요 관에 있는 동안에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빨대에 있는 공이 받은 충격력,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받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어, 요 지속 시간을 빨대가 길면 길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체 충격량이 늘어나는 거고, 요 충격량이 늘어난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건 MV 값이 커진다는 거죠. MV 값이 커진다는 건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력이 빨라진다는 말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빨대를 긴 걸로 할수록 속력이 더 빠르게 날아간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정리가 되겠어요? 음.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은 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넘어갑니다. 새로운 단어, 생명 시스템. 이제 1단원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 생명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 그럼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보냐면 144쪽을 봐봐요. 자, 우선 144쪽에 보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핵, 그다음에 소포체, 라이보솜,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자,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야. 특히 요 핵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핵산 공부했잖아. 핵산, DNA. 바로 이 DNA 유전 물질이 핵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어, 그치? 그다음에 소포체는 뭐냐면 소포체는 이동하는 통로예요. 통로. 세포의 물질이 요 소포체 사이로 막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야. 이동하는 통로라 생각하면 돼. 어. 그래서 뭐 우리가 택배를 소포라고도 하잖아, 그렇지? 소포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소포 붙인다.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을 소포 붙인다. 통로예요. 자, 그다음에 요 라이보솜, 자, 라이보솜에다가 별표 좀 쳐, 별표. 라이보솜에다가 별표 좀 쳐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작년까지는 리보솜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제 라이보솜으로 바뀌었죠. 어, 요 라이보솜이 뭐냐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라이보솜이야. 이따 공부할 건데, 단백질 합성을 왜 해야 되냐? 세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딱 두 가지야. 더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갑자기 내 풍선이 나와. 갑자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불렀던 건데 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거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이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고, 마이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만드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 거예요. 라이보솜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소포체 옆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얘가 바로 라이보솜인데,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보내요. 그럼 세포 바깥에서 이 단백질이 우리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라이보솜이 바로 뭐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별표.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자, 세포막은 세포를 덮고 있는 막이고, 자, 골지체. 골지체는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 아까 만든다고 그랬잖아. 얘들을 바깥으로 분비하는 장소예요. 음. 꼴찌로 마지막에 분비한다. 꼴찌, 골지체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핵, 소포체, 라이보솜,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그 중에 두 가지 라이보솜과 마이토콘드리아 정말 중요하다. 라이보솜은 뭐다? 바로 라이보솜 밑에 있죠? 별표 좀 치시고 뭐다? 음,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 좀 쳐놔봐.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다가도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마이토콘드리아 뭐 하는 곳이다 여기가? 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다. 자,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중요하겠지? 바로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 있는 거 알고 있죠?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요 세포막, 요 얇은 세포막 있잖아. 요 세포막으로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요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기체들이 이 세포 안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로 막 물질들이 이동을 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물질의 이동이다라고 하거든. 이 물질의 이동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여기 자세하게 확대하잖아요. 밑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뭐냐면 바로 확산의 원리예요. 확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확산. 자, 확산이 뭐예요? 향수, 향수를 방 안에 열어놨을 때 향수 뚜껑을 열면 향수 입자가 방 안에 퍼지잖아. 왜 퍼지죠? 바로 입자가 많은 곳에서 입자가 적은 곳으로 퍼지는 게 바로 확산이죠. 세포막을 이동하는 것도 확산의 원리로 이동을 해요. 확산의 원리로 이동할 때는 장점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이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뭉쳐 있는 곳에서 뭉쳐 있지 않은 곳으로 퍼지는 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 확산은 장점이 뭐냐? 바로 에너지의 소모가 없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확산이 있는데 이 확산하는 거를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면 자, 여기 세포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 세포막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세포막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 이렇게 위에 한 겹,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 겹, 이렇게 해가지고 두 겹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인지질 이중층. 얘가 대부분이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얘를 인지질 이중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물과 친한 머리 부분과 이걸 친수성 부분이라거든. 그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과 친한 부분,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을 소수성이라 그래. 자, 친수성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물과 친한 부분이고, 소수성은 뭐냐면 기름과 친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극성, 무극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요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들이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자 내부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극성이라고 해요. 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성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된 이런 이온들,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완전히 플러스, 완전히 마이너스로 나눠졌잖아.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고 또 어떤 애도 극성이냐면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 내부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리된 입자들이 있어. 이런 게 극성이거든. 대표적인 게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또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물이야, 물. 물. 물은 H2O로 돼 있거든요. 물이 실제 이런 분자로 돼 있단 말이야. H2O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산소 쪽으로 이게 공유결합이라는 거잖아. 수소하고 산소가 손잡은 게 공유결합이라고 공부했죠. 이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있을 거예요. 이 전자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 이 전자를 산소가 조금 자기 쪽으로 많이 땡겨와요. 그래서 전자를 많이 땡겨와서 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몰려 있어. 수소는 전자를 산소에 많이 뺏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즉, 물이라는 것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야. 어, 극성의 특징은 뭐냐면, 극성은 극성끼리 서로 잘 섞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극성의 대표적인 애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하고, 요런 이온들,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요런 애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잘 섞인다. 즉, 이렇게 물하고 친한 애들은 누구다? 이온이라든지 포도당 아미노산이 물과 친하다라는 거고, 자, 무극성은 어떤 애들이냐면, 똑같은 원자가 둘이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기름 성분. 기름의 대표적인 애가 지방이잖아. 지방에서 분리된 지방산 같은 애들인데, 요런 애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요 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줄다리기 하듯이 똑같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똑같기 때문에 전하가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게 치우치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애들은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자, 아까 세포막이 뭘로 돼 있다고 했냐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지질이고 인지질이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이중층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 어, 요 인지질은 요 내부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야. 그래서 요 세포막을 통과할 때 요 소수성인 부분을 지나가려면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과 친한 이런 무극성 입자들만 요 사이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요런 애들이 인지질 층을 통해서 통과해요. 요거는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애들은 기체라든지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이런 애들은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해.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구의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확산돼서 들어간다는 거거든. 이 문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런 확산을, 이런 무극성 입자의 확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순한 확산이다. 단순 확산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 확산.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애들. 자, 교재에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여기서 대부분이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요 인지질 이중층을 따라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또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겠지. 요런 애들은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하냐면 바로 단순 확산이라고 이야기해. 단순 확산의 어떤 애들이라고요?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바로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그다음에 지방산. 이런 애들은 인질 이중층을 통해서 단순 확산이 돼요. 그렇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런데 물과 그러니까 기름과 친하지 않은 물과 친한 애들, 이온,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이온들, 극성 물질이지.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저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를 못해. 물과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기름이 그냥 얘를 통과하게 안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안에 들어가려면. 그걸 도와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요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껴있어 이렇게. 요 중간중간 단백질이 얘들이 못 들어가는 이런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들을 잡아서 안으로 넣어줘요. 이런 건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산된다. 그래서 이걸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해. 자, 이해되겠어?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는 무극성 분자들의 확산을 말하는 것이고, 촉진 확산은 도움을 받아서 가는 확산을 말하는데, 단백질에 도움을 받는다.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잘 나눠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확산은 확산인데, 자, 이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우리가 이거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고 옆에 써놓으세요. 무슨 확산?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고, 막단백질 또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을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고? 도움을 받는 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간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간다. 차이점은 뭐야? 단순 확산은 기체, O2, CO2, 지방산이 들어가는 거고, 촉진 확산은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자,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됐어요? 자, 한 장 넘겨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구나.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까요? 음.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건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런 물질의 이동 방법이 바로 확산이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이동하는 방식은 그 밑에 있는 뭐냐면, 바로 삼투예요, 삼투. 삼투.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삼투라는 건 뭐냐면,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어디를 이동하는 거냐면, 이런 세포막이나 아주 가느다란 막, 그래서 우리가 셀로판지 같은 이런 비닐 막 같은 데를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데, 물이 왜 이동하냐면, 이렇게 양쪽에 물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칸막이가 세포막이랑 동등한 칸막이다라고 해볼게요.
보통 이제 셀로판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자, 세포막과 동등하다고 해놓고 여기 왼쪽에다가는 10%의 소금물을 놓고요. 오른쪽에다가는 0.1%의 소금물을 놨어. 지금 농도가 어디가 진하지? 지금 오른쪽에 농도가 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이 물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해요. 요 사이사이로. 요 세포막에 물이 통과할 수 있거든. 자, 물이 이동하면 왼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왼, 왼쪽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지? 자, 오른쪽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둘의 농도를, 이 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의 이동이라 생각하면 돼. 뭐의 이동이다? 물이 이동을 하는 건데, 무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포가 있어, 안에 세포가. 이 세포 내부의 농도가 만약에 1%다라고 하면 요 세포를 바깥쪽에 똑같은 농도의 1%짜리 용액에다 넣어놓는다. 라고 하면 요 사이로 누가 이동할 수 있냐면 물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 그래서 얘가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데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포 안쪽의 농도는 1%인데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10%다. 그러면 물이 이동을 해야 되겠지. 자, 물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해야 돼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해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유라,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민호야,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자,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한다. 그러면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고,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어요? 농도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쭈글쭈글해지겠죠. 이런 게 삼투예요. 어.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하루 전날에 미리 배추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요 배추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미리 뿌려 놓거든, 소금을. 배추에 소금 막 뿌려놔. 그럼 배추가 다음날이 되면은 쪼글쪼글해져요. 왜 그러냐? 바로 배추 안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바깥쪽으로 배추 세포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배추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이것도 삼투예요. 아시겠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요 내부의 농도는 1%인데 바깥쪽의 농도는 0.1%야. 자, 그럼 이때는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 농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포가 팽팽해지겠죠. 터질 수도 있고. 요게 바로 뭐다? 삼투예요. 알겠어? 별거 없죠? 자, 보도록 할게요. 삼투. 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삼투 똑같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아요. 농도가 같다. 농도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의 변화가 없겠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야.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 변화가 없다. 중요한 건 농도가 같으면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양이 같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동하는 양이 같은 거. 함정으로 여러분데 농도가 같을 때는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아니다. 물은 항상 이동을 한다. 동일한 양이 이동한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아요. 이 바깥쪽의 얘기거든.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낮아.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안에서 바깥쪽으로도 나가긴 나가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팽팽해지다가 이게 터지기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부피가 커지다가 터질 수도 있다. 만약에 바깥쪽의 농도가 높다면 어떻게 됐어?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별거 없지.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동물세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농도가 바깥쪽이 낮으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세포는 터지지만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 그래서 그냥 팽팽해지기까지만 한다. 음. 동물세포가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 요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다라고 하기도 하거든. 자, 이렇게 보기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용혈 현상. 만약에 바깥쪽이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식물세포의 특징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포 벽이랑 이렇게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질이랑 이게 분리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이 분리된다.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기억해 두자. 원형질 분리. 끝이에요. 됐겠죠?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뭐 했어요? 아,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원리 확산, 그 다음에 삼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 문제 보면 좀 할 수 있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 149쪽 한번 봐봐. 149쪽 너무 재밌죠? 149쪽에 보면 A에다가는 0.5% 소금물, B에다가는 0.9% 소금물, C에다가는 10% 소금물. 어, C로 갈수록 소금물, 바깥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적혈구를 보니까 A는 적혈구가 더 커졌고요. B는 그냥 모양이 똑같고 C는 쭈글쭈글해졌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어, A는 뭐예요? 바깥쪽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왔네요. 삼투에 의해서. 바깥쪽에 지금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한 거야? 0.5%. 자, B는요? 0.9%인데 지금 모양이 똑같네요. 그 얘기는 뭐야?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다는 거죠. C는요, 바깥쪽이 10%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더 많이 나간 거지.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기억을 보게 되면은, 자, 시험관에 넣기 전에 적혈구의 세포액의 농도는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0.9%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왜냐면 0.9% 용액 안에서는 모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0.5보다는 높다. 어때요? 맞다. 두 번째, 다해서 농도를 비교하면 ABC다. ABC. 농도가 아까 진하다고 했고요. 자, 디귿. 자, 이런 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B에서는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함정 조심하라고. 물이 이동을 하긴 하는 거야. 하지만 이동하는 양이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삼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됐고요. 다음. 어디를 보냐면 7번 문제 보 7번. 153쪽을 보세요. 153쪽 봤어요? 7번. 음. 자, 여기서 B는 뭐예요? B. 자, B 뭐죠? B. 이걸 뭐라 그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인지질은 지금 요 기역 부분, 물과 친하다 그랬죠? 친수성 부분과 자, 니은 부분, 기름과 물과 친하지 않다 그랬죠? 이거를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그 다음에 A를 뭐라고 한다? 단백질 또는 막단백질. 자, A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들의 결합, 이 결합 우리가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니까, A는 단백질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다. 자, B는 인지질이다. 그렇죠.
자, 기억은 신수성, 니은은 소수성이다. 그렇네.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세요. 9번.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 방식이다. 자, 지금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다. 확산이죠, 확산. 둘 다 확산인데,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첫 번째 확산은 우리가 무슨 확산? 단순 확산이다. 자, 도움을 받는 거. 막단백질에 도움을 받는 확산, 무슨 확산? 그렇지.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보겠습니다.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직접 통과하는 거죠. 단순 확산. 자, B와 같이 이동하는 거, 물과 친한 애들,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촉진 확산으로 간다고 했죠. 둘 다 공통점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안 한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되겠어요? 자, 세포막에서의 확산과 그 다음에 삼투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되겠지.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146쪽으로 보세요. 146쪽. 자, 물질 대사가 나와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는 뭐냐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연소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 연소? 연소라는 거 물질 태우는 거잖아. 자, 우리가 종이를 태웠어요. 종이를 태우면 불이 나잖아. 불이 왜 나냐면 바로 에너지 차이가 매우 커요. 종이를 태우거나 포도당을 태워버리면 높은 에너지가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연소라고 하는 반응은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고온에서 일어나고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불이 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생명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은 물질 대사, 세포 호흡이 대표적인 물질 대사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세포가 어떻게 만드냐면 에너지를 계단처럼 조금씩 내놔요. 이렇게. 어. 그래서 물질 대사는 조금씩 내놓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소량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몸의 체온 범위 내에서 온도가 일어나고 중요한 건 이때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효소가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이 물질 대사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물질 대사가 있어요. 하나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동화작용은 이게 합친다는 거야. 어. 여러분들 동거한다. 같이 산다는 거잖아. 합친다는 거예요. 자, 이화작용은 뭐냐면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쳐주는 작용이 바로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합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동화작용인 거죠.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이 말 자체에 이미 합쳐진다는 말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게 동화작용이에요. 아미노산을 합친 거고 포도당이 되게끔 합친 거예요. 이런 작용이 동화작용. 자, 분리작용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원래 붙어있던 애들을 쪼개주는 거예요. 자, 소화가 뭡니까?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있는 이런 녹말을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잖아. 소화는 당연히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건 광합성의 반대잖아요. 얘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쪼개주는 과정이죠. 쪼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화작용의 정의는 뭐다? 합치는 거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자, 이화작용의 정의는 뭐다? 분리하는 거다. 세포 호흡이나 소화작용이 바로 이화작용이다. 되겠어요? 자, 일단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구별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출입 과정을 볼 건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동화는 뭐라고요? 합치는 거라고. 합치는 거는, 자, 생각해봐. 여러분이 뭔가 조립을 해야 돼. 조립을 하는 건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처음 시작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였다면,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는 더 높아요. 만들기 힘들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으면 과학에서는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에너지로 가려면 에너지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화작용의 에너지 도표야. 에너지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흡수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뭐가 있었어?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거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이 뭐야? 비대너지 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화작용은 광합성의 단백질 합성, 에너지를 뭐 하는 작용이다? 흡수하는 작용이다. 이화작용은 분리하는 거야. 자, 부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던지면 그냥 깨지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얘는 오히려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오히려 방출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화작용은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든지 소화작용이 이화작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 바로 이화작용이에요. 될까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동화와 이화작용이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그림, 이 그림 잘 보세요. 어, 동화작용을 보게 되면, 이 동화작용은 작은 애들을 합쳐주는 과정. 그래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것이고, 포도당 같은 애들을 분리하는 과정은 이화작용인데, 이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이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들에는 뭐가 이용되냐면 바로 효소라는 게 이용이 된다. 효소.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자, 효소의 그림이 나왔는데,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가 이 반응물이 잠깐 동안 효소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이 반응물을 이게 쪼개주는 역할 또는 쪼개져 있는 애를 붙여주는 역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쪼개주는 역할이니까 무슨 작용을 해주는 거겠어?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겠죠? 이렇게 효소가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거를 매우 빨리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예요. 어, 그래서 반응물을 붙여서 생성물로 쉽게 보내준다.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역할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음, 첫 번째, 얘는 특정 반응물에만 작용해요. 그걸 기질이라고 하는데, 열쇠하고 자물쇠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뭐라고 했냐면, 아밀레이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 못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효소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특정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특정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걸 기질의 특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이 끝나도 다시 사용이 가능해.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어주고 다시 가서 또 분해할 수 있어요.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효소고요. 그럼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다시 왼쪽 돌아오면 아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을 때, 자, 이화작용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작용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 에너지가 있을 때, 자, 포도당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포도당을 세포가 분해해가지고 세포 호흡을 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이 과정은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방출한다고 그랬죠.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냐면 바로 포도당과 요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밖으로 방출되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음, 그때 이 포도당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얘들이 반응물이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 필요해.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려고 하면은 이 강원도를 넘어가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반응물들이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언덕이 있어요. 그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이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의 에너지는 가져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반응물과 넘어야 되는 요 에너지 언덕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얘가 넘어야 되는 최소한의 언덕 요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 여기를 넘어갈 수 있어야 저 생성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높을수록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낮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촉매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라는 것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높은 언덕을 이렇게 낮춰줘요. 쉽게 갈 수 있게. 그게 바로 누구냐면 효소가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어준다. 그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어, 효소가 없을 때는, 효소가 없을 때는 얘가 넘어야 되는 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이만큼이었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낮아지게 돼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반응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응열이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거든.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 반응열에는 영향을 안 줘요. 반응열은 그대로 일정하고요. 그래서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효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 보기. 14번. 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이다. 자, 일단 얘는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써보세요. 동화작용은 합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화작용은 분리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한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이화작용이야. 자, 그때 요 디귿은 뭘까요?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방출한 열.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인체 잘했어.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넘어야 되는 요 에너지 사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억을 활성화 에너지. 요 장벽을 넘어가야 돼. 근데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러면 니은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크다. 그렇죠? 자, 디귿, 반응열은 효소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반응열은 똑같고요. 자,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기억에서 니은을 뺀 거다.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는 그만큼이 되겠네. 자, 이게 바로 효소 작용이에요. 될까요? 음, 잘했어. 됐고요. 넘어갑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나갈게요. 이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확산, 그리고 삼투, 그 다음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 거기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했다면,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아까 세포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이게 세포잖아요? 이게 세포면, 세포에서 엄청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좀 아까 얘기했던 세포 호흡이라고 그랬어. 그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바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한 역할은 세포 호흡이고요. 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세포막이 물질들을 흡수에다가 바깥으로 내보낸 거거든. 그래서 산소를 세포막으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화작용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였는데 또 하나의 세포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세포 바깥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뭘 내보낸다? 바로 단백질을 합성해 가지고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을 우리 몸으로 막 여러 군데로 보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세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세포 이 작은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에 있는 요 DNA가 있어요. DNA. DNA가 바로 유전자잖아.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결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왜?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아까 어디라 그랬냐면, 이렇게 요 소포체 옆에 붙어 있는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라이보솜. 바로 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요. 이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요 라이보솜들이거든. 라이보솜. 요 라이보솜들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라이보솜으로 뭘 보내야 되겠어요?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라이보솜으로 보내면 돼요. 그럼 라이보솜에서 뭘 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DNA가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DNA가 밖으로 나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야. 왜냐면 유전 정보기 때문에 얘가 한번 핵 밖으로 나갔다가 파괴가 되면은 이 세포 자체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되게 똑똑해. DNA는 요 안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야, 나는 지금 못 나가. 내가 나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니까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 정보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내 심부름꾼을 시킬게. 그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바로 RNA예요. 그래서 요 RNA한테 DNA가 야, 내 유전 정보 이런 거니까 가서 네가 좀 대신 만들어 줘. 그럼 RNA가 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면 핵에서 이 DNA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라이보솜으로 가서 거기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자, 그 과정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그때 어떤 단계가 있냐면 바로 핵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 DNA라고 하는 요 물질의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DNA의 왼쪽 가닥에 만약에 A, C, C, T, G 이런 게 있다. 그러면 DNA가 RNA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내 유전 정보 좀 그대로 복사해. 그러면은 RNA가 DNA가 요 다리사리를 벌리면서 RNA 불러요. 그럼 RNA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와서 요 A의 짝이 되는 C의 짝이 되는 T의 짝이 되는 G의 짝이 되는 애들을 만들어요. A의 짝이 되는 애가 누구야? T지만 RNA엔 누가 있어요? U가 있죠. 유라신. 자, C에는 누가 있죠? G가 붙고 A가 붙고 C가 붙어. 끝내주죠.
그러니까 DNA가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이건데 RNA야, 너 이거 그대로 복사해. 그러면 RNA가 네 이렇게 복사하는 거야. 둘 중에 한 가닥을 복사해서 나가는 거야.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DNA가 RNA에게 유전자를 전달해서 복사한다. 이걸 전사라고 하는 거야.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핵 안에서 일어난 다음에 요 RNA가 이제 핵 바깥으로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가? 리보솜으로 가요. 그럼 이 리보솜으로 가면 요 RNA가 가지고 온 자기가 이걸 염기잖아요. 염기. 염기 서열이 있겠죠. U, G, G, 뭐 A, C, C, T, T가 아니지. 웬 T가 없지? 자, A, G, G,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은 재밌는 건 요 리보솜 요 세 개의 염기 서열 있죠. 요 염기 서열이 셋이 한 팀이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코돈이라 그래. 코돈. RNA가 가진 염기 세개 이어진 염기 세개를 코돈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이 리보솜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냐면 아미노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1번 아미노산, 자, 세모난 아미노산, 네모난 아미노산, 동그란 아미노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코돈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RNA가. 자, UGG 왔어요. UGG를 불러. 그럼 세모가 전데요. 그러면 오세요. 네. 자, ACC 왔어요. 출석 불러. 그럼 저 왔어요. 네모 왔어요. 자, AGG 왔어요. 전데요. 네. 자,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미노산들이 손을 잡아. 이게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요 가지고 온 코돈의 명령대로 아미노산들이 손을 잡아.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죠. 끝내주지 않니?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씩을 지정을 하면서 얘들이 손을 잡아.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얘가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 RNA의 요 유전 인자를 해석한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번역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RNA가 리보솜에서 하는 거고 전사는 어디서 하는 거야? 핵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될까? 자, 문제집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핵에서는 이런 뭐가 일어난다? 전사의 과정이 일어난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복사해서 간다. 전사. 그렇게 해서 RNA가 밖에 나가면 리보솜에서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이 합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서 제일 가운데 그림 보면 돼요. 자, 먼저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있어요. 염기 서열이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팀이야. 이렇게 얘도.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DNA에서는 이걸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세 개의 염기가 조합됐다. 어. 그리고 이 3염기 조합된 두 가닥 중에서 어떤 가닥을 RNA가 복제했는지는 RNA를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여기 RNA를 보면은 어디 걸 복제했냐면 여기 아래쪽을 복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했어. 자, 그때 요 RNA에 있는 여기 팀, 얘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는 거. 코돈, 코돈, 코돈. 이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시키는 거야. 이때 전사와 번역이라고 부른다. 별거 없죠. 끝났어. 그래서 이게 코돈 표인데요. 다음 장에 보면 코돈 표인데 이 코돈 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다 나온단 말이야. 그 코돈, RNA 코돈이 만약에 UUU다. 그러면 그 UU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란이라는 거야. 뭐 UCA다. 그러면 세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요 코돈이
꼭 코돈 하나가 꼭 아미노산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야. 코돈이 여러 개가 있어도 여러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요. 이런 건 기본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거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좀 하고 나서 어, 질문 받고 우리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것도 분명히 나타나거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고 이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았고 오늘 여기